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드릴 내용은 Museum as Social Actor예요. 그래서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미술관이라는 이런 주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제목 속에는 미술관을 고립된 어떤 공간으로, 물리적 공간으로 보진 않습니다. 사회 속에서,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나름대로 하나의 행위의 주체로서, 이때 사회적 행위자라고 봤을 때 미술관은 미학적 행위자가 아니에요. 미학적 행위의 주체가 아니에요. 사회적 행위의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지금 미술관은요, 미학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 있죠. 당연히 오른편에서는 하나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미술관은 미학적인 기관이에요. 미학적 주체고 행위의 주체고,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미학적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미술관이 이렇게 번듯한 정말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덕수궁 석조전이 미술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 공간을 미술관으로 만들 때는 그것을 결정하는, 그죠? 상위 기구가 있었을 거예요. 국가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국가가 많은 돈을 들여서 또 이렇게 개조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옛날에 73년부터 여기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과천 86년으로 과천 이전하기 전에는 여기가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가 설립한 국립현대미술관을 대신했던 그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아름다움이 발이 달려가지고 막 이렇게 벽돌을 쌓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름다움은요, 그냥 하나의 개념이고 관념일 뿐이에요, 사실은요. 그 아름다움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이 있고, 그 사회적 조건을 마련하는 행위, 그 사회적 조건과 관련되고 그 사회적 조건을 마련하고 그 사회적 조건을 단단하게 만들어야만 미술관도 굉장히 건강하고 아주 강력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행위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볼 자료들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감명하게 제 견해를, 뭐 제 견해는 아니지만 어쨌든 종합해서 제 견해를 좀 섞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술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그렇죠? internal approach of museum 하면 이거는 미술관에 대한 내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internal 해도 되고 internalist 해도 되고, internal approach는 미술관을 그야말로 미술관 내부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미술관 내적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미술관은 하나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냥 화이트 큐브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뭔가가, 그죠? 텅 비어있는 공간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미술관에 대한 모더니즘이라고 볼 수 있죠. 미술관 그 자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궁극적으로는 이거예요.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게 in itself 있죠? 그 자체. 이게 모더니즘의 근본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museum in itself, 그죠? 미술관 그 자체, 미술관을 그 자체로 보자라고 하는 게 내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미술관의 내적 관점은 사실 미술관을 규정하는 모든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게 1999년에 제정됐고 2005년에 개정됐다라고 하는 미술관 박물관 진흥법에는 이런 어떤 미술관의 어떤 내적 관점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미술관이라 함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 조각, 공예, 건축, 사진 등의 미술관에 관한 자료를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여기는 이제 주로 미술관 내부에서 하는 역할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미술관이란 무엇이고, 미술관이 하는 일은 무엇이고, 그렇죠? 자료들을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 이런 것들이 이제 미술관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미술관이 사회공간에서 하는 역할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에 문화향수 증진이라는 요 말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미술관이 사회공간에서 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충분하게 기술이 되어 있고, 그렇죠? 미술관 내부의 어떤 기능이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기술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미술관의 내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미술관은 미술관 그 자체로 보는 관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근데 재미있는 게 미술관의 어떤 이 모더니즘, 미술관 그 자체, museum in itself, 그죠? 그 자체로서의 미술관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예술에 있어서의 모더니즘하고 같이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술도 그러니까 이제 뭐 어렵게 얘기하면 하버마스의 말을 빌면 뭐 정당성의 위기에 직면해서 그 자기의 정당성을 밝혀줘야 될 그런 어떤 요구에 직면하죠. 그래서 회화는 회화다. 뭐 이런 동호 반복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화는 2차원의 평면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모더니즘의 산물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예술은 순수하게 그 자체로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순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순수 예술. 저 사람 순수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거요. 그러니까 예술이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해서 순수하게 폐쇄적인 원으로서 사실 이건 제가 굉장히 많이 키운 거고요. 순수한 예술은 하나의 점으로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순수의 극단으로 가면 순수는 정말 작은 점으로 존재하는 거죠. 왜? 순수한 것만 남으니까. 그래서 남았던 게 뭡니까? 굉장히 이상한 형태의 예술, 왜곡된 형태의 예술, 좀 이상하다라고 그러면 좀 어폐가 있지만, 뭐 화이트,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모노크롬이라든지 점 하나를 찍고 예술이라 그런다든지, 아니면 색깔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예술이 순수를 지향하다가 얻어진 최종적인 결과물이 그런 것들이죠. 벽, 모노크롬, 뭐 색깔 하나, 점 하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에스테릭 essentialism이라고 본질주의라고 그렇죠? 표현했어요. 자꾸 예술이 본질로 환원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모더니즘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우리 미술사에서 한국 미술사에서 뭐 서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70년대를 정점으로 그렇죠? 한국 미술에서도 추상 미술이 발전을 하면서 그렇죠? 추상 표현주의, 뭐 액션 페인팅, 뭐 앵포르멜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어디로 귀착되느냐? 모노크롬으로 귀착돼요. 그리고 이우환 선생님의 점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미학적 본질주의의 절정이었죠. 순수 예술이에요. 그런데 이 예술에서의 순수 예술과 미술관이 같이 연결됩니다. 그렇죠? 같이 연결돼요. 우리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화이트 큐브는 백색의 큐브, 네모난 정방형의 공간. 이런 어떤 예술의 본질들이 존재하는 하나의 성전 같은 곳이었어요. 왜 화이트 큐브를 만드느냐? 이런 어떤 본질들의 예술, 그렇죠? 본질들의 예술이 거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즉, 그래서 제가 뭐라고 여기다 표현했냐면, 이때 뮤지엄이라고 하는 건 is church다, 그렇죠? 미학적 본질의 성전이다라는 얘기예요. 뮤지엄이, 그렇죠? 성스러운 미학적 본질들이 가장 잘 거처하기에 알맞은 그런 공간. 그래서 미술관의 내적 관점하고 예술에 있어서 모더니즘은 같이 가는 거예요. 순수 예술을 추구하는 아방가르드들이 순수 예술을 추구하는 그렇죠? 그런 예술의 운동과 미술관이 화이트 큐브로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이 두 가지의 운동은 두 가지의 흐름은 사회적으로 결합된다라는 거죠. 여기는 이제 마크 로스코죠. 이제 모더니즘의 극단이에요. 아주 극점이고, 모더니즘, 예술의 모더니즘이 써내려가는 시나리오의 가장 하이라이트, 그죠? 정점, 그죠? 네. 나타나는 분이,
로스코입니다. 그 이전엔 뭐 잭슨 폴록처럼 막 뿌리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분 로스코의 미학은 숭고라고 합니다. 숭고의 미학을 표현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 앞에서 아무리 저는 숭고함을 저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숭고의 감정을 표현한. 그런데 이 로스코가 가장 잘 어울리는, 그죠? 공간적 형태가, 미술관의 형태가 바로 화이트 큐브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 에스테틱 에센스죠. 미학적 본질에 대해서 저도 미학적 본질이 뭘까? 이렇게 굉장히 막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책도 많이 읽고 그랬었는데, 사실 보니까 네 가지더라고요. 미학적 본질이라고 가정되는 게. 하나는 신하고 교통하는 예술가가 천재 예술가고, 17세기의 바자리, 그죠? 지오르지오네 바자리가 르네상스 미켈란젤로라든지 다빈치를 기술할 때 미켈란젤로를 바자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이, 그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보여주려고, 그죠? 인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신을 따라올 수 없어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미켈란젤로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 예술의 본질은, 그때 가정되는 예술의 본질은 신이겠죠. 신의 의도. 신하고 교통하는 예술가가, 대화하는 예술가가 그 신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표현할 때는 그게 바로 예술의 본질이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낭만주의 때 이제 아티스트, 이렇게 예술가. 천재로서의 예술가죠. 지니어스, 그죠? 이거는 칸트도 그렇게 얘기하고, 천재에 대해서 모방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어떤 천부적인 능력을 천재로 규정하고, 그 천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술가.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그 예술의 주도권을 누가 잡기 시작하는, 예술가가 쥐기 시작하죠. 광기, 예술의 광기, 이런 것들이, 귀를 자르는 고우처럼, 그런 어떤 예술의 광기가 예술의 본질로서 규정되는 그런 시대가 낭만주의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죠. 낭만주의기에는 material condition이라고 그러고 물적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회화의 조건은, 그러니까 클라멘트 그린버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기념비적인 그 논문이죠. 정말 그 논문을 읽으면서 막 땅을 치고 감탄을 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회화의 본질은 2차원의 평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회화라고 하는 건 평면이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사람을 그리면 안 돼요. 집도 그리면 안 돼요. 풍경화 그리면 안 돼요. 그건 전부 다 허구예요. 2차원에다가 3차원의 환영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술의 본질은 뭐가 됩니까? 특히 회화의 본질은 평면에다가 이 회화가 평면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론, 물감을 뿌린다거나 이렇게, 그렇죠? 추상 액션 페인팅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회화는 물감 덩어리라는 거예요. 솔직하고 좋잖아요. 그죠? 회화는 물감 덩어리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띠엘이라 그래 가지고 물감을 그대로, 물감이 물감이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고전주의 시대에는 물감에 붓터치가 붓질 자국이 남아있으면 미완성의 그림이었어요. 근데 현대로 넘어올수록 특히 이제 고호가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다 그러죠. 마띠엘을 그냥 붓자국을 그냥 남겨두는 거예요. 이게 물감이 막 덕지덕지 올라와 있는 것들을 그냥 남겨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회화는 평면의 예술이다라는 걸, 회화의 물적 조건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게 보면 그때 미학적 본질은, 그렇죠? 그 예술 형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물적 조건이, 그래서 조각은 덩어리다, 조각은 덩어리다, 이런 것들이죠. 무용은 뭡니까? 몸짓이다, 운동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이 되겠죠. 그래서 무용은 무용이다, 회화는 회화다, 조각은 조각이다, 이런 동어 반복들이 여기서 파생이 되는 거죠. 이건 스타일은, 이거는 하니히 벨플린이라는 사람이 미술사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식이라는 게 있다. 그 양식이, 스타일이 시대마다 스스로 이렇게 극점으로 이렇게 스스로 이동한다. 그래서 고전주의 양식과 바로크 양식이 순환한다. 이런 것들이죠.
뭐 그런 것들을 보여줬던 것들이 이제 스타일입니다. 스타일은 뭐 조금만 더 그 부연 설명을 한다 그러면 이미지를 조직하는 방식을 스타일이라 그래요. 패션 스타일도 있죠. 뭐 옷을 입는 방식,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입고 오는데 저는 뭐 이렇게 이런 식의 옷을 잘 안 입고 청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인데 어쨌든 강의한다고 이렇게 걸쳤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바지를 예를 들어서 한복을 입었다. 그럼 스타일이 안 맞는 거죠. 그죠? 그 이미지를 조직하는 방식을 벗어난 거죠.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조직하는 방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마사리를 읽으면 예술의 본질이 신인 것 같아요. 그린버그를 읽으면 예술의 본질은 물질적 조건인 것 같아요. 설득당합니다. 정말 잘 썼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그러니까 그 모더니스트 페인팅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한 7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정말 설득당합니다. 회화는 회화구나. 회화는 2차원의 평면이구나. 그렇죠? 누구죠? 칸트를 읽어보시면 진짜로 설득당해요. 천재가 있구나. 판단력 빅판을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설득당합니다. 말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아서 단토 이런 사람들을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또 별플린을 읽으면 또 스타일이 본질인 것 같아요. 다 읽을 때는 다 물적 조건, 예술과 스타일이 전부 다 본질인 것 같은데 합쳐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술이 본질이 있어요, 없어요? 예술의 본질이 있어요, 없어요? 예술이 본질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으세요? 예술의 본질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다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얘기는 예술의 본질이 하나로 있다, 없다? 본질주의자들의 말을 대조를 해보면 예술의 본질이 뭐지? 이제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술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예술의 본질들이 거처하는 곳이에요. 일종의 성전 같은 곳입니다. 철치예요. 그래서 미술관의 어떤 구조가 사실은 이건 예루살렘의 성전인 것 같거든요. 예루살렘의 성전, 그죠? 유대인, 그죠? 유대교의 성전, 예수님이 여기서 막 굉장히 강의도 하시고 막 사람들도 막 때리고 쫓아내고 그러셨던 곳이잖아요. 그죠? 이 성전 건축하고 미술관 건축이 사실 구조상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과천 같은 경우에 돔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봉화대인가 봉화를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수평적인 어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죠? 이런 수평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내부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요. 그죠? 미술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죠? 숭고한 미를, 그죠? 모셔두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어떤 경배를 올리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 신전은 세속적인 곳으로부터 굉장히 고립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미술관도 그래서 굉장히 고립된, 그죠? 미술관도 그렇게 굉장히 고립된, 그죠? 고립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내적 관점이 굉장히 강화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것도 굉장히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사실은요. 여기서 강의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여기서 강의 들으시는 게 굉장히 사회적인 일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정치적인 행위라고 생각 안 하시죠. 경제적인 행위라고 생각 안 하시죠. 굉장히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행위입니다. 좀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균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교한테 이걸 그리라 그랬더니 참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찢어놓고, 그죠? 여기에 이제, 예술의 본질, 에스thetic 이 에센스도 찢어져 있고, 그리고 요것을 담고 있는 미술관도 찢어져 있습니다. 균열이 생깁니다. 크랙이 생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크랙은 사실은 누가 이 크랙, 이 균열을 누가 초래했냐면 의외로 예술계 내부에 미학하시는 분들이 미술관을 다르게 규정하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 굉장히 시초라고 볼 수 있는 이게 아서 단토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존경하는, 그죠? 64년에 아트월드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진짜 정말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최후의 예술 작품은 논문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last, 그죠? 아트워크에서, 그죠? 아티클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정말 제가 논문을 읽으면서, 글을 읽으면서, 뷰티풀하다, 아름답다라고 느꼈던 분이 단토예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정말.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말씀드리면 이제 몇 시간이 다 갈 것 같은데, 예술은 이제 물적 조건 이런 게 아니고, 뭐다? 예술은 의미다라는 거예요. 미닝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잘 보세요. 예술은 이제 해석이라는 거예요. 해석, interpretation. 그렇죠? 예술을 예술로 만드는 건 뭐다? 해석이다. 작품이 아니다. 모나리자가 모나리자가 된 건 모나리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나리자를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어떤 작품을 어떤 것을 예술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미술사의 발전 과정, 미술사의 맥락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를 해요. 피카소의 넥타이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넥타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넥타이는 예술입니까? 아닙니까? 피카소의 넥타이는 예술입니까? 아닙니까? 피카소의 넥타이는 예술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넥타이는 예술이 아닌 거예요. 그때 넥타이가 없었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있다라고 가정 한번 해봅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 당시에 그것을 예술로 규정을 할 만한 예술사의 맥락 속에 있지 않았어요. 그때는 고전주의 이런 르네상스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피카소는 그런 예술사의 맥락이 그렇죠?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떤 것을 예술로 규정하는 해석이 중요하고 그 미술사의 맥락이 중요한데 미술사 내에서 그렇죠? 미술사의 맥락 내에서 어떤 것을 예술로 규정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론이 필요한 거예요. 이론이. 미학 이론. 이론이 바로 어떤 것을 예술로 규정하는 체계적인 어떤 개념들의 그물망, 이게 바로 이론입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필로소피, 철학입니다. 이제는 철학이 예술을 주도하는, 왜 그래요? 비밀은 어디 있습니까? 단토가 누구였기 때문에? 철학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토가 철학자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면요. 앤디 워홀 있죠? 앤디 워홀, 그죠? 앤디 워홀 하면 단토가 생각나셔야 돼요. 앤디 워홀이 왜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단토가 비평을 했기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단토가 예술계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바보 같은 이런 작품들을 이제 예술로서 정당화를 하게 됩니다. 뷰티풀하게 합니다. 이거 제가 다 소개는 이 사람은 워홀은요, 자기가 바보인 척 했어요, 사실은요. 굉장히 능력 있는 디자이너였는데, 그죠? 굉장히, 워홀 인터뷰를 하는 걸 들어보시면, 인터뷰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뭐는 어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워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I don't know, 이러고 말해요, 이래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바보처럼 행동을 하죠. 단토가 그 작품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정당화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작품이 시대를 정말 대표하는, 그죠? 그런 작품이 돼버립니다. 워홀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비교를 해요. 왜 브릴로 상자가, 이게 세제였던 모양이죠? 브릴로 상자가 왜 미술관에 있으면 예술 작품이 되는데, 왜, 슈퍼마켓에 있으면 이게 상품일까? 그런 얘기를 이렇게 분석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차이가 뭐냐면, 슈퍼마켓에서의 브릴로 직원들, 상품이 되는 건데, 이것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술가가 필요하고, 갤러리가 필요하고, 그죠? 타임, 비평, 예술사 이론, 특히 이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브릴로 상자가 예술 작품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에 예술 작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슈퍼마켓에 있는 브릴로 상자는 예술 작품으로 해석됩니까? 안 합니까? 해석되지 않죠. 이것은 상품입니다.
이것은 예술 작품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재미있는 게 예술 작품으로 해석할 때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바로 갤러리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이 중요한데 예술계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고 이론인데 그렇게 예술 작품으로서 해석할 때 어디에서 그 해석의 맥락을 미술관에 있는 브릴로 상자는 예술 작품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슈퍼마켓에 있는 브릴로 상품은 예술 작품으로 해석될 수 없다. 여기서 이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데, 바로 그 해석이 어디서 된다? 미술관에서 해석된다는 얘기예요. 미술관에 있을 때 해석된다는 거예요. 재밌죠? 재미없어요? 천천히. 자, 그래서 좀 넘어가 볼까요? 이제 조지 디키라는 사람이 이제 이 말을 받아서 예술계를 이제 제도론적으로 이제 재규정하기 시작하는데, 예술계는 일종의 사회 제도이자 사회 관습이다. 이게 사회학적으로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 작품을 해석할 때 이 관습하고 이 제도이기는 한데, 그 제도와 관습 속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제시그룹이 있다고, 핵심 그룹이 아니라 핵심 제시그룹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다? 예술가들, 제작자들, 박물관 소장자들, 박물관 관람객들, 연극 관람객들, 신문 기자들, 출판 평론가들, 미술사가들, 이론가들이 이 관습 속에서 예술을 예술로 규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서도 뭐가 중요합니까? 미술관이 중요합니다. 이제 해석할 때 이 사람들이 모이고, 그죠? 이 사람들의 구심점이 뭐예요? 미술관이죠. 조금 더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원숭이 바스티의 그림은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물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원숭이 바스티의 그림이 예술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달려있다. 관습의 문제인데, 만약 그들의 그림들이 수마일 떨어진 시카고 미술관에서 전시되었더라면 그들은 예술 작품이 되었을 것이다. 결국은, 그쵸? 결국은 이 예술 제도론에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미술관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미술관이 어떤 곳이냐면 사회적 마법을 실행하는 공간이에요. 마술을 부리는 데예요. 이 마법의 힘의 출처가 어디 있느냐, 이거를 추구해 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마법을 부리는 힘의 출처는 뭐다? 사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워드 S. 베커는요, 이 사람은 이제 사회학자입니다. 이제 사회학자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회학자예요, 사실은. 상징적 상호작용, symbolic interactionism이라고, 그죠? 이것만 굉장히 한 학기 내내 합니다. 대학원 수업에서는. 그리고 이제 레이블링 티어리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같은 얘기예요. 사회적 실제는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 한다? 심볼릭하게, 그죠? 상징적인 인터랙션, 그죠? 상호작용. 요 말을 상징적 상호작용을 한 단어로 하면,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뭐냐면 대화입니다. 대화. 우리가 직접 대면 만남 속에서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사회적 실제로 우리가 규정한다라는 거예요. 구성한다라는 거거든요. 실제가 그대로 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규정합니다. 우리끼리. 그렇죠? 낙인 이론이라고, 이거는 이제 범죄 사회학에서 많이 하는 건데, 레이블링 티어리라고 라벨 찍는 거예요. 도장 찍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나 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죠? 범죄가 아니었던 것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지금 성희롱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대기에는 굉장히 일상적으로 행해졌다라고 그러죠. 미셸 푸코의 성의 그 역사에 보면, 그죠? 지금 우리가 성희롱, 뭐 성폭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때는 죄도 아니었던 거예요. 뭐 말로 뭐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말 조심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우리 현대사회에서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의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상징적 상호작용, 대화, 소통을 통해서 그것을 범죄로 규정하는데 합의했기 때문에, 그죠? 그것이 범죄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똑같이 사람을 죽이는 행위라 하더라도 전쟁터에서 나가서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범죄가 아니고, 그죠? 그냥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 되겠죠. 라벨링 티어리를 그대로 어떻게 예술 작품에도 결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술 제도론을 사회학적 형태로. 그래서 예술 작품의 생산은 전문화된 개인들 사이의 정교한 협력 양식의 결과물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협력한다라는 얘기예요. 인터랙션 한다라는 얘기예요. 상호작용을 해서 그 상호작용의 결과물로서 예술이 예술 작품으로 규정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예술 작품이 없죠. 그렇죠? 예술 작품이 없는데 예술 작품을 우리 한번 규정해 볼까요? 그죠?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그죠? 종이컵, 그죠? 커피를 담고 있는데 이 에너지, 이 쓴 커피, 죽음을 마시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이 죽음의 맛, 그죠? 졸지 않기 위해서 죽음을 담을 컵. 그죠? 갑자기 예술 작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일부를 찢어서, 그죠? 간직하기 위해서,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놓고 간다. 집에 가서 보관한다. 이게 예술 작품입니다. 왜?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 종이, 먼지를 예술 작품으로 규정하는데 합의한다면, 그죠? 여러분들과 저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이것이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다 똑같은 얘기인 것처럼 보이는데, 디키는 이 사람이 사회학적 얘기를 다 자기가 해놓고, 사회 제도이자 사회 관습이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예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들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베커 같은 사회학자들은 사회의 주도권을 이제 좀 더 손을 들어주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예술 작품을 하더라도 대지 미술 같은 경우에는 메인스트림 예술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자, 미술관에 소장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미술관에 소장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는데 난항을 겪었다. 이게 예술 작품으로 받는 건 이 사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진이 아니었으면 이게 예술 작품 존재하는지도 몰랐고, 그렇죠? 반면에 이 크리스토인데 이것도 뭐 대지 미술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크리스토가 이제 독일 의사당을 천으로 덮었나 봐요. 이런 경우에는 미술관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대지 미술이 좀 이렇게 수정된 형태로, 설치 미술의 형태로 이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죠. 미술관에서 가능한 형태로. 그렇죠? 이건 뭐냐면 듀샹이죠. 그죠? LHO, 이게 하여튼, 듀샹이 어떤 굉장히 유명한 샘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게 굉장히 그 현대미술에서 랭킹 1등이에요. 가장 현대미술가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예술 작품이라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진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1917년에 앙데팡당이라고 하는 미국 독립예술가들 전시회가 있었는데 단돈 $5만 내면 우리 돈으로 5,000원, 그때 돈으로는 한 5만 원 정도를 내면 전시를 시켜주겠다 그랬는데 거기서도 인디펜던트, 인디펜던트라고 하는 건 좀 자유로운 의미를 갖는데 거기서도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망실됐던 작품인데 그 이후에 60년대 이후에 다시 복원이 되죠. 그렇죠? 이런 작품들이 그러니까 예술가가 아무리 예술 작품으로 의미를 규정한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그것이 협력을 얻지 못하면, 그렇죠? 여기서 방점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사회가 더 중요합니다. 예술가들이 아무리 예술 작업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로부터 받아들여지지 못한다거나 사회에 의해서 그러니까 ally 얘기를 하거든요. 동맹을 형성하지 못하면 예술 작품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사회에 방점을 두게 되죠. 브로드웨이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자본을 세 가지로 나뉩니다. 피에르 브로드웨이가요. 자본에는 세 가지 자본이 있다. 첫째, 경제 자본이 있고요. 이거 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돈. 마르크스의 한계가 바로 자본을 경제 자본으로만 한정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건데, 브로드웨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본은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자본이 있습니다. 요거는 관계망입니다. 연줄망, 관계망, 사회 자본, 신뢰, 믿음을 통해서 아는 사람이 많을 때 대개 사회 자본이 얼마나 있느냐를 측정하려면 여기 그죠? 핸드폰에 전화번호가 몇 개 있는지, 등록된 전화번호가 몇 개 있는지 이걸 보면 대개 사회자본의 양을 측정할 수가 있죠.
영향력이 큰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그러면 사회자본이 굉장히 큰 거라고 볼 수 있죠. 학맥, 인맥 이런 것들,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사회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문화자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cultural capital이 있습니다. 문화자본이에요. 이 문화자본으로 가장 중요한 게 취향이에요. 취향. 내 취향 또는 내 습관, 아비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습관, 그죠? 내 취향,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그죠? 버릇,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자본이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돈처럼 뭐 한다? 축적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확대된다라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면 이 취향, 내가 뭘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그죠? 나중에 이것들이 이제 서로 별개의 것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 하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변환되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경제자본이 사회자본이 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돈 많은 사람들이 취향도 돈 많은 사람들의 취향, 부자의 취향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부자의 습관들이 있더라는 얘기. 재밌죠? 그리고 취향이 좋은 사람들은 사람들도 많이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더라? 돈도 많이 벌더라. 왜? 영향력 있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아니까. 그런 사람들이 소개도 시켜주고 사업도 같이 하고. 보이지 않지만 이게 뭐가 되더라? 돈이 되더라. 브로드웨이가 그런 분석을 해요. 계급 재생산을 분석을 하는데 왜 부르주아는 항상 부르주아일까? 부르주아의 자식이 부르주아가 될 확률은 굉장히 높아요. 한 50% 이상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농민의 자식이 농민이 될 가능성은 79%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프랑스 사회에서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자식이 노동자가 될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재밌죠? 왜 노동자 농민의 자식은 노동자 농민이 될까? 왜 부르주아의 자식들이 부르주아가 될까?를 분석했을 때 브로드웨이가 굉장히 결론처럼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뭐가 없더라? 문화자본이 없더라. 정말로 흙수저인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되게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문화에 관심 없고 돈 하는 사람들이 가장 돈을 못 벌더라라는 얘기예요. 왜? 돈을 벌려면, 그죠? 문화자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취향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고, 사람들이 모이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돈을 벌더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우호적인 변환율이라 그러는데, 경제자본은 1을 투자하면 사회자본 2가 나와야 되고, 문화자본은 3이 나와야 되고, 문화자본 3이 다시 경제자본으로 변환할 때는 4입니까? 5입니까? 모르겠습니다. 5, 6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1 이상이 되는 것을 변환율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부자들은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좋은 취향을 물려주더라. 좋은 데 유학 보내고, 미술관을 이제 손잡고 데려다니면서 고급 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자본의 변환이죠. 돈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취향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도주나 요트를 좋아하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렇죠? 상류층들이 이제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게 되고 그 상류층들이 또 다시 더 많은 돈을 벌고, 그렇죠? 이런 어떤 자본의 변환을, 그죠? 특히 프랑스 사회에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브로드웨이 관점에서 보면 미술관이란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미술관은 문화자본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여기가요. 좋은 취향들을 생산하는 곳이에요. 무서운 곳이에요, 여기요. 그리고 자본의 변환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 문화적, 이게 중요합니다. 구별짓기를 실행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요새는, 그죠?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경제적인 것으로, 그죠? 계급이 나누어지진 않아요.
집은 못 살아도 뭐 차는 좋은 거 타고 뭐 그런 시절이죠. 그죠? 돈으로 계급을 상류층하고 이렇게 하류층을 규정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문화예요. 문화를 통해서 구별을 짓는. 취향으로 우리는 구별 짓는다. 결과적으로 노동계급의 방문자들은 미술관에서 익사할 듯한 느낌을 받으며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제 얘기가 제 편견이 아니고 실제로 관찰해 보니까 그것이 사회적 사실로 존재하더라. 정말 하층 계급은 오지 않습니다. 시간도 없고 여유가 안 나죠.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여유가 안 납니다. 그럼 문화적 취향을 갖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문화적 취향을 갖지 못하면 계속해서 하층 계급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브로드웨이의 구별짓기라는 책이 갖는 의미예요. 함의예요. 함의. 제가 그렇다라는 거 아니에요. 전 참 제 의견이 아니고 브로드웨이의 어떤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때 자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냐면 미술관이 사회로부터 독립된 그 자체예요? 아니에요? 그 자체예요? 아니에요? 아니게 되는 거죠. 오히려 사회하고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브로드웨이의 어떤 미술관론이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는 예술사회학이 이렇게 예술도 순수하지 않고 사회 속의 예술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소셜 리얼리즘,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대표적으로 사회 속의 예술을 증명하는 하나의 사례로서 들어졌죠. 예술사회학에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예술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사례였던 거예요. 선동하는 거죠.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술을 이용하는 것, 거기에 도구가 되는 것. 그것을 이제 사회적인 관점에서 예술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였는데, 이건 북한이었고요. 미제를 몰아내고 통일하자 이런 것들. 이건 홍위병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문화혁명 때, 그죠? 중국에서의 어떤 예술가들의 어떤 작업이었던 거고요. 이건 레닌입니까? 러시아, 소련,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미술관의 기능을 이렇게 대입을 시켜보면 이렇습니다. 예술은 하나의 순수한 원으로 존재하고 하지만 사회는 이 예술 밖에 존재하지만 그렇죠? 뮤지엄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예술과 사회를 어떻게 해요? 연동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할 때 미술관은 내접하죠. 안에서 접합니다. 예술을 안에서 접하고 그리고 사회를 외접하죠. 사회 외접, 밖에 사회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수 예술이 아무리 순수하다라는 예술도 미술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회하고 연동합니다. 그래서 미술관이 끼기깅 하고 이렇게 기어가 돌아갑니다. 엔진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예술도 돌고 예술 개념도 변화하고 그렇죠? 사회도 변화합니다. 미술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예술이라는 엔진을 통해서 전체 사회가 변하는 거예요. 때로는 전체 사회가 변하면서 그것이 미술관을 통해서 예술의 변화로 전달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술관은요, 예술과 사회를 매개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예술이 예술이고자 하더라도, 순수하고자 하더라도 이미 미술관을 통해서 사회적 상황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트와 소사이어티는, 그죠? 한 몸이란 얘기예요. 미술관과 사회와 예술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술과 사회가 그냥 서로 관련된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고요. 이게 분석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연결될 것이냐. 미술관을 통해서, 미술관의 매개작용을 통해서 이런 연결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추상표현주의라고 하는 건 미국 미술입니다. 앵포르멜은 유럽 미술인데 지금은 미국 미술이 대세죠. 그렇죠? 잭슨 폴럭의 그림이 만약에 경매에 나온다 어마어마한 값에 팔릴 거예요, 아마. 이게 굉장히 순수한 미술이거든요. 모더니즘 미술이에요. 그죠? 미술 그 자체.
사회로부터 분리된, 미국 경제로부터 분리된 미술이란 것처럼 보이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이 미국 미술, abstract expressionism, 그죠? 추상 표현주의가 발달할 때 모마나 구겐하임 같은 미술관들이 굉장히 많은, 그죠? 역할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전후 미국 미술, 그죠? 미국 경제, 전후 미국의 캐피탈리즘하고, 아니, 이 잭슨 폴락이 무슨 자본주의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자본주의가 잭슨 폴락처럼 물감 뿌리라고 한 적 없잖아요. 그죠?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형태의 미술이 미술관을 통해서 굉장히 개입을 많이 한다라고 그러죠. 그 하워드 S. 베커의 그 책인가 제가 어디서 읽었는지는 확실하게 기억 못 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대공황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인플레가 굉장히 심해졌잖아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부자들이 그림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림을 어디다가 미술관에 기증을 합니다. 그럼 미술관은 미국 화가들을 유럽의 고갱 같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걸어요, 이렇게. 그래서 미국 화가들, 미국의 작품들, 미국 예술을 그 당시에 이미 인정을 받고 있던 유럽 미술가들의 작품하고 나란히 걸으면서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관이 구겐하임이나 모마, 휘트니 이런 미술관들이 미국 미술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미국의 부자들은 돈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인플레 때문에 돈 가치가 떨어지지만 그림을 갖고 있었을 때는 그림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계속 보존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미술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미국 자본주의의 발전과 모마나 구겐하임 그리고 아주 현대적인 의미에서 예술의 본질이 아주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추상 표현주의가 같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끼기깅 하면서 이게 엔진이 돌면서 사회도 더 발전을 하고, 그렇죠? 사회도 더 진전되고 예술도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예술 개념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미국 미술은 그래서 발전을 한 거예요. 사실 미국 미술관의 기능과 미국 미술의 발전이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미술관 개념의 어떤 발전 이것도 사회하고 같이 돌아간 거예요. 여기 미술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곳이잖아요. 가치 있고 고가의 이런 물건들을 귀중한 것들을 보관해 놓은 부자들 아니면 제국주의 국가의 어떤 보물창고 같은 것이었는데 이게 특히 이제 그 프랑스에서 대혁명 이후에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미술관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자유롭게 관람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회의 변화하고 같이 갔던 거예요. 민주주의의 발전과 미술관의 발전은 그러니까 이건 자본주의와 어떤 양식이었는데 그렇죠? 미술관의 변화가 사회의 변화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굉장히 오히려 더 첨예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부터는 제 논문입니다. 자, 그래서 미술관의 사회적 행위에는 몇 가지로 제가 나눠봤냐면 전시, 담론, 네트워크로 나눠봤습니다. 사실은요, 미술관은 동전의 앞면은 미술관, 동전의 뒷면은 전시예요. 그렇죠? 미술관, 그러니까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전시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명사기는 하지만 미술관이 하는 일이 전시예요. 전시를 누가 하는 거냐? 미술관이 하는 거죠. 미술관은 전시의 주체입니다. 미술관이란 주체가 하는 행위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전시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담론의 생산인데 제가 담론이라고 하는 거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을.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미술관은 뭐 한다고요?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고요. 위빙 이렇게 직조하는 거죠. 뭐를? 그물망을 직조하는 거예요. 그죠? 네트워크를 직조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어디까지만 보고 있느냐? 전시까지만 보고 있는 거예요. 미술관의 전시를 관람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상대적으로 미셸 푸코 같은 사람은 담론의 생산을 더 강조했고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네트워크를 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전시는요, 말 그대로 전시하는 거예요. 이 전시가 왜 중요하냐면, 자, 제도적 실체로서의 미술관이 수행하는 행위고, 이 예술과 사회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아까 베커가 그랬잖아요. 예술 작품의 규정은 협력을 얻는 것, 협력의 산물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 협력은 예술가만으로는 안 돼요. 그렇죠? 사회가 만나야 되는데, 사회적 협력이 필요한데, 그 협력을 하여튼 예술과 사회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이건 뭐 이원 선생님의 작품이죠. 이런 돌을 이렇게 어디에 올려놓고 관계항 작업이잖아요. 철판 위에 올려놓으시기도 하고, 돌하고 철판을 마주보기도 하고, 그거는 이원 선생님의 머릿속에만 있었던 거예요. 예술가의 개인적인 상념이었던 거죠. 이원 선생님 철학가예요. 왜 이원 선생님의 작품이 지금 아주 최고로 거래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도 비밀이 뭡니까? 이원 선생님 철학에 있었던 거죠. 단토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단토가 의미가 중요하다 그랬었잖아요. 해석이 중요하다 그랬었잖아요. 이원 선생님이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원 선생님 작가이자 철학가인 거죠. 워홀이자 단토인 거예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요건 이제 이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 그거 같은데 그렇죠? 예술가의 상념이 예술적인 아이디어가 사회와 만나는 그 첫 번째 지점이 바로 미술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시라고 하는 거죠. 전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담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담론은 뭐냐면 아까 단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해석이 중요하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해석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디스코스라고 하는 거는 한자로 표시하면 담. 그죠? 말씀 담. 논리할 때 론이죠. 전부 다 말씀이 말씀 언변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말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죠? 논리 이런 건데 디스코스는 담론이 영어로 디스코스인데 이 디스코스는 뭐냐면 말이긴 말인데 논리를 가진 말이에요. 말인데 그냥 아바바 어버버 이게 아니고 굉장히 논리적인 말. 이게 바로 담론이죠. 이 논리를 가진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지식, knowledge인데 이 지식이 있잖아요. 이 지식이 뭘 가져요? 파워를 갖는다라는 게 권력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 어떤 식으로 권력을 행사하느냐? 훈련을 시키고, 그죠? 군대처럼, 그죠? 군인들을 훈련시키죠. 어마어마하게, 그죠? 육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시합니다. 지식이 바로 감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은 뭐 합니까? 관리합니다. 관리.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다 지식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그 권력으로서의 담론, 권력을 가진 지식이 과거에 물리적 폭력, 왕이 마음대로 죽이고 이런 그죠? 왕이 갖는 그런 권력을 대체한다라고 하는 게 미셸 푸코의 책을 읽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전부 다 다른 얘기하는 것 같고 근데 하나입니다. 지식이 어떻게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게 되는 그 역사를 쭉 탐구하는 것이 미셸 푸코의 굉장히 여러 가지 작업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전시를 통해서 미술관은요. 전시를 통해서 이런 담론을 생산합니다. 지식을 생산해요. 광주 비엔날레 95년에 광주 비엔날레인데 이 광주 비엔날레 그 주제가 뭐였냐면 여긴 잘 안 보이는데 Beyond the Border였어요. 그죠? 경계를 넘어라는 거였거든요. 경계를 넘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술적 담론의 생산인데 예술적 지식의 형태로 Beyond the Border 경계를 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계를 넘는 게 굉장히 당연시됐던 시절이 바로 90년대 후반. 경계를 넘지 않고 뭔가 보호, 무역,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경계가 있으면 뭔가 들떨어지는 사람 같고, 경계가 없어야만 앞서 나가는 사람들인 것 같고, 그런 지식을 만들어낸 게 바로 뭐다? 전시와 담론 생산의 주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잃어버리기 위한 쿠바 난민이었는데, 이분이 이게 대상을 받으셨거든요. 뭔가 억압이 있는 쿠바를 벗어나서 미국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는 당대 쿠바인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엔 굉장히 충격이었죠. 정말 대단한 충격이었죠. 뿐만 아니라 미술관은요, 이런 담론을 지식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훈육하는 장치입니다. 엄격하게 동선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수업 듣는 친구들한테 미술관에서 한번 실험 한번 해봐라. 위반 실험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거꾸로 한번 가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엄격하게 거기서 떠들거나 주저앉거나 누워서 예술 작품을 감상한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까만 옷을 입은 스미스 요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신 그러지 마세요. 누구세요? 이러고. 그렇죠? 훈육의 공간이에요. 관리의 공간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술관은 이런 역할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수행해요. 네트워크. 그물망을 만들죠. 그물망을. 미술관은 그래서 건물, 그냥 덩그러니 하나 남아있는 건물이 아니에요. 뭡니까? 굉장히 많은 자원들의 그물망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술관은 미술관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미술관이 연결하는 사회적 자원들이 있어요. 어떤 리소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연결하는 거죠. 미술관이 그러면 어떻게 그물망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물망을 형성하느냐? 미술관은 이해관계를 변환합니다. Your interest가 당신의 이익이 바로 나의 이익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익은 동시에 나의 이익뿐만 아니라 당신의 이익이기도 하다. 그렇죠? 미술관이 그래서 사회적 자원들을 조직합니다. 라투르의 어떤 재미있는 논문이 이거예요. Give me laboratory, 그죠? 나에게 실험실을 주면 I will raise the world, 세상을 들어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파스투에르 얘기를 하는 건데 그 파스투에르가 자기의 실험실을 지렛대로 삼아서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파스투에르는 그냥 뭐죠? 뭐 생물학자거나 아주 굉장히 이렇게 생물학이 그때는 급이 낮았나 봐요. 되게. 그런데 파스투에르가 그렇죠? 이런 거죠. 당신이 만약 당신의 탄저병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your interest죠. 당신의 이해관계죠. 당신의 이익을 충족하고 싶으면 나의 실험실을 먼저 통과해야 된다. 내가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의 이익은 내 이익이야. 내 편이 되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가진 자원을 내게 줘. 그럼 내가 당신의 이익을 실현시켜 줄 거야. 그래서 실제로 실현을 시켰습니다. 탄저병. 그죠? 백신을 만들고 실험실에서, 그죠? 실험실에서 이 실험이, 그죠? 세상을 변화시킨 거죠. 말하자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성공했다라고 라투르가 얘기를 하고 있죠. 미술관도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미술관이 어떤 자원들을 조직하느냐? 미술관은 국가를 자원을 둡니다. 특히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미술관 뒤에 있어요. 사실은 이 국립현대미술관은요, 국가를 은유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오면, 그렇죠? 국가를 만나는 거죠. 우린 여기서 누굽니까? 이중섭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만 이중섭에 대한 감동은 사실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은유예요. 뭐의 은유입니까? 국가의 신성함, 국가의 그 힘, 이런 것들을 예술적인 은유의 형태로 제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럼 미술관은 국가로부터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원을 받죠. 당연히. 그렇죠? 미디어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자본, 캐피탈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많죠. 당연히 예술계, 그렇죠? 아트월드하고 연관이 맺습니다. 이런 어떤 자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원들의 그물망을 맺는 게 바로 미술관의 네트워크 실천이다라는 거예요. 미술관이 하는 일은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전시를 하고, 그죠? 연구를 통해서 지식을 생산하고, 밖으로는 뭐 합니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게 잘 안 보여요. 우리는 미술관에 들어오면 전시를 보게 되고 예술 작품을 보게 되거든요. 국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가 바로, 그죠? 미술관이 그런 어떤 독점을 하도록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네트워크 중에 하나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국전에서 시찰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주목받는 일이었죠. 그래서 국가는 전시를 통해서 국가의 지배 의도를 미학적으로 표백합니다. 그래서 문화지배, 순치라고 하죠. 부드러운 지배를 실행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일본이 그랬어요. 일본이 한국을 지배할 때 소위 문화지배라는 걸 했잖아요. 정치적으로 지배를 할 때는 저항이 있어요. 데모를 하고 집회를 하잖아요. 예술적으로 지배 의도를 예술적으로 관철시킬 때는 장점이 뭐예요? 장점이 저항을 안 해요. 오히려 경계를 넘어 그러면 경계를 넘어야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경계를 넘어서 얻어진 결과가 뭐예요? 대량 실업. 그죠? IMF,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노동자들이 해고에는 투쟁을 하는데 미술관에 와서는 투쟁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 이것도 재미있죠? 그래서 국가는 있잖아요. 걸작의 아우라를 국가 지배의 정당성으로 변화합니다.
저는 그래서 미술관에서 감동을 느끼는 게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걸작에 대한 감동이 결국은 다른 형태로 국가의 어떤 정당성, 지금은 뭐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국가의 정당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죠? 그렇죠? 국가 지배의 정당성을 합리화하는 거, 정당화시키는 어떤 작동을 하는 거죠. 국가는 미술관을 그렇게 이용합니다. 미술관의 입장에서는 국가를 자원으로 삼죠. 국가를 얻고 있으니 사회 공간에서의 최고의 권력을 정당화, 미적 활동의 전시의 중요한 배경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의 국립미술관은 굉장히 최고의 미술관이죠, 항상. 자, 그러면서 이제 예산과 영향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거죠. 국가와 미술관의 이해관계 번역입니다. 국가는 미술관을 통해서 지배의회를 달성할 수 있고, 미술관은 국가를 통해서 미술 장르에서 최고의 문화기관으로서 상징 자본을,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그냥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건 선전에서 이인성 선생님의 작품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걸작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 걸작들이 굉장히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이건 예를 들어서 해질녘이라고 16년도의 작품인데, 그 당시에 이렇게 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이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인지, 아무도 우리나라에서 이러고 강가에서 목욕하지 않아요. 이렇게 목욕해보신 여성분들 계십니까? 저는 시골에서 놀러 갔을 때 이렇게 냇가에서 목욕하고 그랬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는데, 아무도 가운을 가지고 냇가에 이렇게 가지 않아요. 냇가에서 목욕을 할 때도, 그죠? 다 입고 이렇게 씻고 그랬습니다. 이 모습은 밀폐되어 있는, 그죠? 욕실에서 하는 거예요. 서양에서 욕실이 발전을 했죠. 그죠? 무슨 얘기냐? 서양인의 시각입니다. 그렇죠? 서구의 시각을 그렇죠? 투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어떤 작품들 한번 볼까요? 이건 경주 산곡에서 이건 조선미술 전람회 창덕궁상 수상인데 아무리 봐도 이게 경주가 아니에요. 경주는 이렇지 않아요. 작품이 걸작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어요.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인성 작가가 한국을 보는 시각은 근대화된, 그죠? 선진국 문턱에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우리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보는 시각하고 완전히 일치합니다. 이인성 선생이 한국의 작가가 한국의 자연과 한국인을 보는 시각이 한국을 자기와 나로서 보지 않고 뭘로 보고 있습니까? 타자화시켜서 보고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관점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선진 문화적인 일본의 제국주의 지배자들이 한국을 보는 시각이었던 거예요. 혹자는 굉장히 그 당시에 피폐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피폐하게 보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할 때는 이런 식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밑에 거 한번 볼까요? 이건 어느 가을날이라고. 역시 특선작인데, 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그 당시에 당대의 상황을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무리 헐벗고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자기 가슴을 다 내놓고, 그쵸? 동생하고 이렇게, 이 풀이 어느 풀인지는 모르겠는데, 열대의 어떤 야자수 같은, 우리나라에는 어디서도 이런 풀이 없어요. 아프리카의 어떤 그런 그 느낌이죠? 그죠? 열대에서, 가난해서 벗었다라기보다는 뭐예요? 더워서 벗은 것 같은 느낌, 좀. 그죠? 아무리 가난해도 있잖아요. 가릴 건 다 가립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작가의 시선이 일부러 그랬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인성이 친일파다, 이런 정치적인 친일파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명확하게 좀 구분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이 작가의 눈에는, 그죠? 그죠? 작가가 자기를 보는 대상을 지배자의 시선으로, 그죠?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 시선이, 이인성 선생 개인의 시선이 아니고, 그죠?
식민지와 피식민지 시대에 한국의 사회적 상황과 정치 상황과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 관점이 그 지배자의 시선의 관점이 조선미술 전람회라고 하는 이 전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전시와 이 작품의 의미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작품을 보는 굉장히 많은 그 관람객들은 그걸 당연시하게 보게 되는 거죠. 전시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이거는 그게 이제 일제시대만 그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전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죠. 국립현대미술관에 했었던 전시도 그런 어떤 지배 의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상 선생님 굉장히 서예가 우리 한국인한 굉장히 위대한 작가라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그 당시에 어떤 재건의 분위기, 이게 뭡니까? 62년이죠? 60년이 4.19, 61년이 5.16이었잖아요. 그죠? 사회주의 리얼리즘 계열의 이런 작품, 양식들. 그리고 이제, 이건 사회를 재건하자라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어떤 보수적인 아카데미즘. 절대 권력과 아카데미즘이 같이 갔어요. 왜 절대 권력하고 그 노인의 이미지가 어떤 연관성이 있죠? 이 안정감. 그렇죠? 이 구도 이런 것들이 있죠. 이 구도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 권력으로 보면 절대 권력과 등가예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가장 권력이 강했던 루이 14세인가 하여튼 그런 분 시대에 미술은 아카데미즘으로 존재했었죠. 권력의 안정성, 그렇죠? 절대 이상미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권력의 영속성을 표현해주는 은유하는 겁니다. 이게요. 또 하나는 그 당시 이제 1961년에 김영대 선생님이 처음으로 이제 추상 미술이 이제 국전에서 용인됩니다. 받아들여집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요? 이 추상 미술은 정말 젊은이들의 미술, 새로운 미술이었거든요. 요때 당시 1961년이 뭐라고요? 5.16이라고요. 그죠? 군사정부가 이제 구테타를 통해서 집권을 한 다음에 자신의 어떤 권력이 기존의 이승만 정권에 보다는 굉장히 새롭다라는 이미지를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국전을 통해서 전시를 통해서 새로운 양식, 굉장히 충격적인 양식을 받아들입니다. 국가의 의도, 지배 의도와 미학적인 형태로 그것을 공모했던 그런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을 네이버에 치면 기사가 몇 건이 뜨느냐면 38,433건이 뜹니다. 이건 언제부터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검색되는 기사만 38,000건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언론과 미술관은 굉장히 긴밀하게 영향을 맺고 있죠. 그죠? 굉장히 기자들하고도 친해야 되고 이렇게 그러는데 이유가 뭡니까? 언론은 기사거리가 필요하죠. 기사가 필요하고 미술관은 전시를 홍보해야 되죠. 이 전시를 통해서 미술관과 언론이 그런 어떤 이해관계를 이렇게 공유합니다. 그렇죠?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역할을 굉장히 잘해줘야만 저는 오히려 지금 제가 국가와 미술관의 기능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술관이 국가의 어떤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국가를 효과적으로 네트워크 속에 포함시키지 못하면 미술관이 발전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발전된 미술관들은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힘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유입한다고요. 미술관은 미술관 자체로 존재할 수 없어요. 사회적 자원을 끌어들여야만 미술관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덕수궁 석조전 미술관이 지금 관람객의 입장료로 운영되는 것 같으세요? 아니죠. 다른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건 국가로부터 나오는 것들이에요. 국가를 동원하지 못하면 이 미술관은 좋은 미술관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 국가로부터 예산을 타오려면 국가에게 유익한 역할을, 국가의 입장에서 유익한 인트러스트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자본은 뭐예요? 축적되고 확대되는 돈을 자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이 미술관을 운영할 때 자선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의 이미지에 그죠? 부합하기 때문에 리움을 운영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비판적으로 보는 견해도 굉장히 많잖아요. 리움에 한번 갔다 오면 삼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갖기가 어려워집니다. 경주 선제미술관이었는데 여기서는 대우가 했었죠. 이게 전부 다 이런 그 미술관들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우리나라 미술의 발전에 굉장히 기여하고 있지만 그 자원은 어디에서 온다? 그 자원은
그렇죠? 미술관 밖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한때는 굉장히 국가나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자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한편으로는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술계 내에서 미술관들이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미술관이 발전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드러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그죠? 리움 같은 경우에는 좀 감추려고 그래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업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국립현대미술관이 국가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건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미술관들이 사회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감출 만한 일은 아니에요. 자, 오히려 그런 역할들을 못하고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오히려 이런 역할들을 굉장히 잘 수행해줘야, 그죠? 자, 그래서 예술계하고 미술관하고의 상호작용인데, 미술관은 예술 작가들에게 전시 공간을 제공해주고, 예술가들은 전시 컨텐츠를 제공해줍니다. 특히 이런 예술계와 미술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스타가 되신 분이 백남준 선생님이셨어요. 이분에 관해서 얘기하는 건 거의 1시간, 2시간, 2-3시간 걸릴 분량인데, 이분이 이제 비디오 아트라는 걸 했잖아요. 사실은 이분은 음악가셨어요. 돌아가실 때는 자기가 나는 음악가였어 하고 돌아가신 분이죠. 그죠? 음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분의 음악의 목적이 뭐였냐면 음악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음악을 시각화시키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시각화시켰을 때 음악계에서 받아들여지는 것보다는 미술계에서 더 호응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콘서트 음악당에서 미술관으로 자리를 옮기십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도 이런 거 있어요. 참여 TV 이런 거 있어요. 마이크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막 움직이고 이게 소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분이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이제 미술관이 이제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특히 미국 미술관이 거대해지고 그렇죠? 전시장이 커지는데 작가들은 여전히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캔버스에다가 물감 찍어가지고 막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전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컨텐츠를 채울 수가 없는 거죠. 백남준 선생님은 없어져 버렸네요. 그러니까 나에게 TV를 다오. 그러면 미술관을 가득 채워주리라. 그래서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하고도 연관되는 게 이분이 이제 삼성으로부터 수천 대의 TV를 기증을 받아서 국립현대미술관이 그렇게 자원을 이렇게 조달하고 백남준 선생님은 그 자원을 바탕으로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그죠? 지금 그것은 국립현대미술관의 거의 상징적인 작품이죠. 국립현대미술관은 이제 국가가 세운 미술관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치적 권위를 미학적으로 반영합니다. 이거는 하기 싫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미술관이 잘 된다는 얘기는 국가의 어떤 정치적 안정성 이런 거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미술장에서 국가를 대리합니다. 국립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 정도의 전시장은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전시장 미술관들하고 다른 건 여기는 나라에서 세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국가를 배경으로 해서 예술계 내에서 최대의 상징 자본을 부여합니다. 문화 자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었죠. 명예 같은 것들을 부여하는 거예요. 모든 예술가들의 유일한 목적, 내가 죽기 전에 내지는 죽어서라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회고전을 한번 해보는 거. 이게 모든 예술가들의 꿈입니다. 여기서 전시 한번 해보는 게. 왜 그렇죠? 국가하고 자기 이름이, 그죠? 국가의 이름으로 자기의 예술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국가의 이름으로 예술을 정의하고 예술의 역사를 규정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요, 전시는요, 예술사를 쓰는 전시예요. 굉장히 중요한 전시죠. 국가의 이름으로 전시를 하고 국가의 이름으로 지식을 생산해내고 그 국가를 네트워크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된 전시의 의미나 지식은 하나의 역사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경복궁 미술관 시대 이건 이게 일본 분들이 이제 그 39년에 이제 지었대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식 건물 위에 지붕을 올리는 거는 뭐 일본적인 어떤 그런 어떤 건축법이라고 그러네요. 제가 정준모 선생님의 논문에서 봤던 거고요. 자,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 국립현대미술관이라고 하는 이 자산이 어마어마한 문화적 자산이 역설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폭력적인 그죠? 권력, 절대 권력에 의해서 지어진 거예요. 그 권력이 강할 때 국립현대미술관도 자기 존재를 갖게 된다는 건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죠. 그리고 나서 73년부터, 그러니까 69년에 경복궁미술관이 생기는데 국립현대미술관이 이제 개관을 하는데 그때 왜 그런 현상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4.19, 5.16 이후에 4.19로 분출되어진 어떤 국민들의 어떤 의욕, 문화적인 의욕, 뭐 욕구, 예술계의 욕구 이런 것들을 이 군사정부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형태로 어떻게 국립현대미술관을 개관을 했다라는 뭐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군사 정부는 항상 뭐 문화적인 마인드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통치의 어떤 그런 목적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뭐 그게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때 당시 한창 우리가 이제 정치 체제에서 사회학은 이게 정치하고도 관련을 많이 맺으니까 87년 체제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87년 체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통령을 어떻게 직선제로 하는 체제를 5년 단임제에 그렇죠? 그 헌법 체제를 87년에 그렇죠? 그때 뭐 노태우 대통령이 후보가 6.29 선언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렇죠? 막 그때 뭐 87년에 뭐 민주화 항쟁 뭐 그죠? 뭐 그런 것들 뭐 기억나실 거예요. 이 87년 체제의 특징이 뭐냐면 그 이전의 덕수궁 경복궁 시절에는 국가의 영향이 거의 직접적으로 예술계에 관철되던 그런 때였어요. 거의 대부분 행정 관료들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관장을 하시게 되는 그런 시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86년 체제의 특징은 뭐냐면 재미있는 게 이 과천관 역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였고 거기에 국가가 이런 예산을 투자할 때는 국가의 어떤 목적이 있겠죠? 그죠? 그게 이제 대개는 86년 86 아시안 게임하고 88 올림픽이었는데 그때 이제 군사 뭐 권위주의 정권이었잖아요. 이런 큰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데 좀 문화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을 지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근데 재미있는 게 이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이후에 국가가 일방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국립현대미술관의 작동을 통해서 예술의 자율성이 그렇죠? 예술은 예술이다라고 하는 미학적 논리가 그렇죠? 비로소 국가의 정치적인 힘과 이렇게 대응했던 시점이에요. 국립현대미술관이 국가의 지배 의도를 그대로 관철시키기보다는 중화시키거나 아니면 보호막 역할을 했던 거죠. 예술계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립현대미술관은 그러니까 예술계 전체를 대변하는 역할, 예술계의 이익, 예술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죠?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오히려 예술계의 요구를 국가 정책에 관철시키기도 했죠. 굉장히 많이 관철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의 건립지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쨌든 결론은 뭐다? 서울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 때에 맞춰 86년도에 준공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국립현대미술관이 86년 이후로 과천시대, 지리적으로는 과천시대, 기능적으로는 전문가 체제.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이전의 미술관에서는 예술에 대한 전문가가 없었던 거죠. 큐레이터도 없었고, 관리하고 행정 관료들이 미술관을 전부 다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뭐, 요때부터 이제, 덕수궁 때부터 이제 전문위원제가 도입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본격적으로 학예연구실, 학예연구사들이, 전문가들이 이제 미술관을 운영하던 시절이, 하기 시작한 시점이 대개는 86년 과천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술의 논리로 미술관이 운영되기 시작한 거죠. 국가의 논리가 아니고. 이게 덕수궁 석조전도 그러니까 미술관 용도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경복궁도 마찬가지고 미술관 용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비로소 미술관 용도의 독립된 건물을 갖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과천 체제를 설명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시, 소장, 연구, 조사, 교육, 뭐 소장 이런 것들은 굉장히 경복궁에서는 그냥 전시 기능만 있었고 소장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소장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교육 업무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 조사는 여전히 조금 불만스럽습니다. 저는요. 그러면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86년 이후에 국립현대미술관이 위상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위상도 높아지고 국립현대미술관이 차지하는 권위도 굉장히 높아졌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작품이 다다익선이죠. 그렇죠? 국가의 이름으로 가능한 예술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의 이름으로는 할 수 없어요. 1,004대의 TV가 동원이 됐다 그러고 지금은 또 주기적으로 개비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수천 대가 이미 들어간 거예요. 백남준 선생님이 그걸 TV를 전부 다 자기 돈 내고 사지는 않잖아요. 전파사에 가서 뭐 TV 하나 주세요.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국가가 동원이 그 자원으로 기능을 했을 때, 그죠?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고 우호적으로 기능했을 때 이런 작품이 가능한 거죠. 국립현대미술관의 86년 체제가 갖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미술관이 미술적 논리로, 미학적 논리로 이제 미술사를 써나려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첫 번째는 한국의 현대미술, 근현대미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이 있고 지금 여기 석조전 덕수궁관이 있는데 덕수궁관은 근대미술 쪽으로 치중을 하고 과천관은 좀 현대 쪽으로 치중을 하나 하여튼 임무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미술사를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업무를 전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근대를 보는 눈이라든가 이런 미술사를 이건 국립현대미술관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상업 갤러리에서 만약에 이걸 한다 그러면 저건 뭐 물건 값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전시구나 이런 오해를 받기 시작하는데 국가의 이름으로 미술관을 미술계 내에서 미술적 논리로 재조직하는데 성공했다라고 봐요 저는.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동시대 국제적인 예술계하고 흐름을 맞춰 나가기 시작하죠. 선전 국전 시대에는 그게 유럽이나 미국 미술하고 견주어지는 동시대 컨템퍼러리 아트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86년 이후로는 그런 어떤 한국 미술이 굉장히 국제적인 위상도 가지고 가게 되면서 컨템퍼러리한 그 시대를 동시에 살아가는 그죠? 그런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힘들은 경제와 국가와 정치적으로는 국가고 그죠? 경제적으로는 자본이잖아요. 이렇게 이건 미술장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건 사회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미술장 내에서 국립현대미술관, 리움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기능을 미학적으로 변형하는 역할을 그런 기능을 굉장히 수행하죠. 이 두 가지의 힘들, 사회적 힘들과 예술장의 힘들이 굉장히 잘 협조하에 이렇게 운영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는 어떻다고요? 굉장히 충돌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국가와 자본에 대립하는 사회적 힘을 우리가 시민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라고 볼 수 있다면 그 시민사회의 저항적인 어떤 힘들을 문화공간 내에서 대변하는 역할들을 대안공간들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가면 리움미술관하고 국립현대미술관에 가면 거의 대부분 걸작들밖에 없어요. 걸작들. 시장에서 수십억, 수천억, 수백억 하는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안공간에 가면 전부 다 쓰레기밖에 없어요. 쓰레기를 가지고 전시를 합니다. 쓰레기에다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쓰레기라는 게 뭐 가치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 재료가 쓰레기라는 얘기죠. 그죠?
설치 미술을 가지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대비되고, 그죠? 정치적 입장과 사회적 성향이 미학적 아주 차별화된 스타일로 나타나는 걸 제가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 공간에서의 미술관의 어떤 객관적 조건을 인식하면 비판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미술관은 항상 예술을 독점해요. 저는 사실 그런 독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비엔날레나 이렇게 국립현대미술관의 예산이 집중될수록 예술은 여기서만 존재하고 밖에서는 예술이 존재하지 않게 돼요. 역설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정치적인 민주화하고 예술적 민주화가 같이 나간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죠? 예술 작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술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미술 언론에서 나오지 않는, 전시되지 않은 예술가들, 그죠? 그런 예술가들을 우리 주변에 굉장히 잘 파악하셔야 되고 관심 갖고 나만의 작가들을 이렇게 가지시고 자기의 예술을 좀 가지시는 게 좋겠다. 근데도 주변에서 제가 다른 일로 바쁠 때는 예술 작품을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미술관에 가게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미술관하고 우리 그 관객들이 굉장히 협조적인 체제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시대가 변하면서 예술 개념이 변하면서 공공미술이나 열린 미술도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그런 어떤 독점적인 예술, 하나의 아우라를 갖는 하나의 단일 작품, 오리지널리티만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렇게 열린 개념의 어떤 근거가 되고 이렇게 저는 그래서 제가 하는 수업 중에 하나가 예술과 사회 땡땡 사회가 예술이 될 때라는 과목을 해요. 사회 전체가 예술로 확대되는데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이런 미술관들이 특히 지역의 공공미술관들이 그런 어떤 예술의 확대, 그렇죠? 를 위한 거점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도 있고 그렇습니다. 관객이 누구냐 이런 거는 제가 좀 뺐습니다. 관객은 좀 뺐는데 관객 분석도 한번 해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사회학자로 분석을 한번 해보면 단토의 어떤 예술계 개념이 이제 예술의 종말로 연결되잖아요. 근데 엔드 오브 아트로 이제 담론으로 갔는데 오히려 그래서 예술이 다원적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이미 형성돼 있고 개념도 있고 그런 미술사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런 어떤 그 관객 선생님들 여기 계시는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도 이미 그런 어떤 해석의 주체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더 적극적인 어떤 해석이 필요하다. 근데 사실은 그 맥락하고 연결되면 한쪽으로는 예술은 개방돼 있고 자유로워지고 해방되어지는데 한쪽에서는 또 독점하는 힘이 또 작용을 해요. 이게 변증법적으로 두 개의 힘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어떤 때냐면 미술관에 의한 예술의 독점이 좀 더 강합니다. 예술계는 그래서 폐쇄되어 있어요. 제가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비판적이거든요. 저는 그러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립현대미술관은 근대나 이런 어떤 걸작이라든가 이런 쪽들에 대한 담론을 확실하게 생산을 해줘야 돼요. 문화자본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속물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속물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어떤 국립현대미술관이 생산한 지식의 지배적인 의미, 지배적인 예술 가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습득돼 있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예술로 해석하는 것이 확대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미술관의 어떤 위치를 파악하면 그 미술관이 생산하는 지식에 대한 평가도 가능해요. 성찰도 가능해요. 여기서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리움에 가면 굉장히 많은 비싼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는 또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게 이 미술관의 어떤 사회적 기능이구나, 운명이구나. 그럼 나는 다른 것들을 접하려면 다른 데 가서 이제 또 접하는 거죠. 지역에 저는 대안 공간들을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협력하는 체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 국립현대미술관은 국가의 예산을 쓰는 입장이고 지역의 대안 공간은 좀 다른 예술 개념들을 이렇게 제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체제, 시스템적으로도 협력이 가능하고
또 우리 또 그것을 즐기는 입장에서는 또 즐겨야죠. 그리고 그렇게 즐기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의 사회적인 위치, 사회적인 전망, 나의 궤적. 그래서 저는 그 학생들한테, 제 수강생들한테 정말 미술관을 데리고 다니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거기 있는 관객들 어떠냐. 나는 그 예술 작품보다 관객들이 더 인상적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관객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취향이 사회적 관계를 낳고 관계가 또 경제적 어떤 이런 것들을 선순환하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전 이것을 제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현실이 그렇더라라는 얘기고 오히려 그 기능을 저는 뭐 소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나 이런 그 학생들이 한테 국립현대미술관이 얼마나 다가서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임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립현대미술관은 국가가 세운 지배 도구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복지의 주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이 그렇게 다양한 예술 작품의 해석을 가능하게 할 때 우리 문화의 수준도 높아지잖아요. 뭐 우리 무역액으로는 6등 정도 하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라고 외국에서는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미술 문화는 그렇지 않잖아요.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경제적인 수준하고 발전하고 미술의 수준이 지금 격차가 굉장히 큰데 저는 오히려 선진국의 국민들은 우리보다는 더 자유롭게 예술을 접하고 감상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미술관이 해줘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